똘똘한 한 채 모두가 불편합니다. 왜? 갖고 있는 사람도 너무 오르니까 좀 걱정이 되고, 사려는 사람은 너무 오르니까 이걸 포기해야 되나 하고 돌아섰는데 또 오른다 그러니까 안 사기도 그렇고, 내 집은 안 팔리고. 똘똘한 한 채는 똘똘한 지역에다가 공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다 공급을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재개발, 재건축, 도심 재생이죠. 재개발, 재건축을 열심히 해왔었냐? 나라님이 바뀌면 똘똘한 한 채는 해결이 될까요? 아파트는 망고잼. 똘똘한 한 채, 사실은 지금 모두가 불편합니다.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좋은가? 지금이라도 똘똘한 한 채를 추격 매수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기다렸던가? 다른 데로 알아봐야 되는 건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똘똘한 한 채, 56억짜리 집이 단숨에 62억이었다. 열흘 만에 벌어진 일. 이런 기사들, 아주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똘똘한 한 채 모두가 불편합니다. 왜? 갖고 있는 사람도 너무 오르니까 좀 걱정이 되고, 사려는 사람은 이게 너무 오르니까 이걸 포기해야 되나 하고 돌아섰는데 또 오른다 그러니까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고, 내 집은 안 팔리고 사고 싶은 집은 오르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쨌든 주택 양극화의 대선 후보들은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완화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좀 똘똘한 한 채가 걱정인데, 그러면 똘똘한 한 채는 똘똘한 지역에다가 공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똘똘한 지역에 공급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똘똘한 지역이 어디야?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광진 이런 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데다가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데다 공급을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재개발, 재건축, 도심 재생이죠. 재개발, 재건축을 열심히 해왔었냐, 이런 이야기죠. 이 10년 걸립니다, 빨라도. 그러면 10년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서울 아닙니까? 10년 전에는 누가 서울시장을 하고 있었나요? 그분께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47%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 효과가 10년 뒤에 40년 만에 최저 물량이 나는 큰 파도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고, 그게 서울의 가격을 올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효과는 최소 5년 뒤, 10년 뒤에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죠. 또 1년 뒤에 또 서울시장을 연임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똘똘한 한 채로 공급을 확대한다는데, 핵심지에 공급을 확대한 정책은 잘 안 보이고, 일단 부동산 정책 자체가 디테일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다. 괜히 가만히 있어도 될 거 건드렸다가 표갈가 먹는다, 이런 생각인 건지,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공약 프리즘, 맞춤형 공공분양, 임대주택 로드맵 법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고요. 자, 다주택자 중과 폐지, 재건축 분담금 완화. 이거는 어딘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구체적인 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라님이 바뀌면 똘똘한 한 채는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자, 그러면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지난 정권에 집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이죠.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이 뭐냐? 왜 자꾸 집이 오르는 거예요? 집이 너무 비싼데. 그래서 금리와 수급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집을 사서 오릅니다. 지목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주택자였죠.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집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픔은 못 참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의 방향을 잡았는데, 이번 정권이 되고 나서도 좀 완화되긴 했지만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여전히 다주택자는 부담이 많은데,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예전에는 다주택에게 혜택을 줬죠. 다주택자들 쪽으로 유동성이 몰리게 해준 건데 지금은 다주택자들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흐름을 만들어준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주택은 취득 단계가 있고요. 사면 보유를 하게 됩니다. 보유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단계가 있어요. 이 세 단계에 세금이 증가합니다. 자, 취득 단계에서 1주택은 취득세가 1에서 3%인데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2%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추가로 법인 명의로 사면 무조건 12%인데 여기에 이것저것 붙이다 보면 13%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제일 큰 허들입니다. 신규로 살라 그럴 때 10억짜리 집을 사면 1억 2천만 원을 기본으로 내고 거기에 농특세 붙고 뭐 붙고 하다 보면 거의 13%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게 사기 쉽지 않겠죠. 30억짜리를 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12% 해보면 3억 6천 이것저것 하다 보면 거의 4억을 내야 됩니다. 30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래서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죠.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사지 않고 팔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도 있지만 종부세가 있죠. 종부세. 세율이 0.5에서 2.7%까지. 다주택자는 근데 6%까지 내야 하는데 2021년까지 이랬어요. 지금은 조금 낮춰졌는데 어쨌든 최대 6%. 6%면요. 20년이 되기 전에 집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왜? 집값의 6%를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주택자는 공제도 없고 세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300%까지. 사기도 힘들고 갖고 있기도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 단계가 되면은 기본 세율이 6에서 45% 또는 비과세가 되는데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해줍니다. 근데 3주택이 되면 중과가 좀 유예가 되긴 했지만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다가 20%, 30% 해서 최대 82%까지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팔까요? 안 팔죠? 안 파니까 매물이 잠깁니다. 왜? 82% 내고 파느니 들고 있으면서 6% 보유세 내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살 때도, 가지고 있을 때도, 팔 때도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인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자,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는 가점제를 많이 하는데 무주택 기간이 빵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거는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특별공급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도 다주택자는 불가하게 됩니다. 사실상 청약 경쟁에서 탈락하는 거고요. 공공분양, 특공 모두 제외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에서도 무주택이나 1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 되면 이게 더 빡세져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대출, 청약 모든 분야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번 정권에서도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면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이거를 다주택자들에게 풀어주고 완화를 할까요?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아닐 것 같은 거죠. 왜? 돈의 흐름이 무주택이나 1주택으로 가게 될 거다 이런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돈의 흐름은 다주택에서 실수요로 흘러가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고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게 많이 오르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실수요자들이 조금 싫어해도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자들이 새로 집을 사는 게 매우 어렵죠. 다주택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개가 있으면 안 좋은 거 2개를 팔고 또는 전체를 다 팔고 한 채가 있으면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로 뭉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가 심해진 겁니다. 결국에는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는 다주택자 규제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 한 개 갖고 있는 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사실. 5개 분야에서 다주택자는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팔고 뭉쳐서 좋은 데로 가고 좋은 데가 오르니까 또 우리는 또 보고 따라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집값은 찾기 힘들 거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을 풀기도 쉽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또 보십시오. 최근 15주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지도에다가 그려본 건데 여기 보시면 강남 3구만 빨갛게 오르고 노동항이라든지 주변은 파란색으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 주변이 너무나 달아올랐는데 다시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전면 재시행하면서 송파는 잠시 빠졌고
강남도 주변도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보시면 5주 전부터 강남 상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십시오. 강남 상구가 희미해져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노도강 보시면 색깔이 파란색에서 거의 흰색으로 바뀌었죠. 파란색은 내리는 거고 빨간색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률이 강남 3구만 이렇게 뾰족하게 올랐던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물론 지금 보시면 강남 상구는 여전히 빨갛고 그 주변부 보십시오. 주변까지 후끈하게 달아오르고 있고 노도강도인데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돈의 흐름이 바뀔 뿐이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나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렸던 거를 요약을 해보면 이제 우리는 실수요자가 되면 됩니다.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부에서도 성역이다. 1주택을 건들면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건들지 못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니까 2개, 3개 있으신 분들도 팔고 좋은 데로 계속 옮기시기 추천드리는데 강남은 너무 뾰족하게 올랐으니까 성동구를 지나서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 이런 쪽으로 퍼지고 있고 남쪽으로는 과천, 분당을 지나서 평촌까지 지금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다. 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시면 되겠다. 추경 매수는 장기 실거주로 10년 이상 사실 거다 생각하면 지금 비싸더라도 들어가시는 게 맞겠지만 나는 빨리빨리 자산을 불려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경 매수보다는 많이 올랐던 옆 지역 또는 아직 좀 덜 오른 지역, 그 지역 내에서 그런 데를 가셔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강남이 반포가 오르고 압구정이 오르고 대치가 오르고 이제 개포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안 오른 데는 일원동이야. 그러면 일원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비슷한 가격으로 송파에서 좀 좋은 지역으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추경 매수보다는 많이 오른 지역 바로 옆에 그 지역 내에서 조금 하급지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급지가 낮은 지역에 좋은 곳으로 가든지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용의 꼴이냐 뱀의 머리는 모르겠는데 목덜미냐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신축이 많이 올랐으니까 분양권이나 입주권 이런 쪽으로 또 공부를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